일부 완벽한 아들의 가면. 선우와 은숙에게 아들 진호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10년 동안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은 진호는 온 동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귀국하던 날 부모님은 공항에 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진호는 변함없는 환한 미소로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의 방에는 지난 10년간 아들이 외국에서 받은 상패와 기념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우리 아들이 뭘 가장 좋아할까 고민했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렸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밥상에 앉아 웃었지만 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고 식탁 아래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저 긴 여행과 시차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선우와 은숙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진호는 문을 닫고 방문 손잡이를 온몸으로 막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야?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게서 뭘 뺏으려는 거야? 선우와 은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에 미쳐있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부 깨져버린 꿈. 진호의 비명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선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아빠다. 정신 차려. 여기 아무도 없어. 은숙은 흐느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진호가 들고 있던 식칼을 조심스럽게 빼앗고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진호는 부모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꿨나 봐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부모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은숙은 울먹이며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진호가 얼마나 창피해하겠어. 은숙은 아들의 명예를 걱정하며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 진호가 지금 병에 걸린 것 같다고. 당장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해. 그들의 신랑이 도중 진호의 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식탁에 두고 간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 그리고 낯선 사람의 사진과 함께 낡은 휴대전화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찍힌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숨을 곳은 없어. 내가 한 짓 잊지 않았어. 선우와 은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공포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 키운 완벽한 아들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3부) 드러난 끔찍한 진실. 이게 뭐야, 진호야? 은숙이 낡은 휴대전화를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상현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들의 얼굴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상현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결국 진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그는 거대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이었지만 사실 그 돈은 마약과 살인 등 온갖 범죄의 검은 돈이었습니다. 진호는 조직의 돈 일부를 빼돌렸고 발각된 순간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저는 죄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럽고 완벽했던 자신의 아들이 살인마와 한통속이었다니. 상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범죄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이 숨으려 했던 과거가 이제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 도망자의 가족. 한밤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세 사람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그들이에요. 저를 찾으러 왔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숙은 울먹이며 안 돼, 우리 진호한테 손대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우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집이 이제는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멈췄지만 문 아래로 검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붉은 글씨로 쓴 협박성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겠다. 숨을 곳은 없다. 선우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셨어요. 은숙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엄마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괜찮아. 그녀의 모성애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강했습니다. 선우는 굳은 얼굴로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도망치자.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들은 10년간 쌓아 올렸던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앨범, 상패,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완벽한 집이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은 완벽했던 과거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뒤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부 도망자의 가족. 상현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검은색 세단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0년 넘게 쌓아 올렸던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희미한 불빛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흐느끼며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아들.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울먹이며 아들을 다독였지만 그녀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상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그들은 낯선 시골 마을의 낡은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10년간 살았던 화려한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은숙은 허름한 방을 보며 울먹였고 진호는 침대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창문만 응시했습니다. 상현은 가족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선 잠시 안전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동네에서 일어난 의문의 실종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진호가 끙끙 앓는 소리에 상현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그들이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제가 그들을 속였으니까. 진호의 공포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었습니다. 상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완벽한 아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끔찍한 진실과 얽혀버렸습니다. 그들의 도망은 이제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상현은 차갑게 얼어붙은 진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도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육부 도망자의 그림자.
다음날 아침 낡은 모텔방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은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그들은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창가에 앉아 있었고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구해야 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상현은 가명을 쓰고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그에게는 낯설고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도피 생활은 잠시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던 상현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상현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분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상현의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상현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만날 시간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상현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이미 그들 주위에 독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호와 은숙은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쫓기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우거나 영원히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 또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7부 마지막 경고. 상현은 아내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백미러에 비치는 모든 차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차를 양쪽으로 막아섰습니다. 도망치지 마, 진호야. 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현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들의 차는 도로 한가운데에 갇혔습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고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진호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씨, 우리의 시간은 곧 끝나. 회장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하지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도 통제할 수 없어. 그는 상현과 은숙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폐는 그만 끼치는 게 좋을 겁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남자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상현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탔고 그들의 차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상현은 손에 들린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이자 진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진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끝이야. 제가 가면 이제 다 끝날 거야. 상현과 은숙은 아들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의 도주가 가족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아들이 저지른 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팔부 비극의 선택. 2대의 검은 차가 사라진 후 상현은 손에 든 USB를 떨리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숙은 진호를 꽉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한테 그런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다시 도망치자. 하지만 상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몰라?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야. 도망칠 곳은 없어. 지금 여기서 도망쳐도 결국 우리 모두 죽을 거라고. 그들의 실랑이 속에서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가면 모두 끝날 겁니다. 진호는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 목숨이에요.
제가 그들의 돈을 훔쳤거든요. 제가 가면 저를 죽이겠지만 아빠와 엄마는 살려줄 거예요. 은숙은 비명을 지르며 진호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엄마는 너를 절대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상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어. 너는 언제나 아빠의 아들이야. 상현의 말에 진호와 은숙은 흐느꼈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가면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꼭 살아남아야 해. 그날 밤 진호는 부모의 품에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선택이 가족의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구부 끝나지 않는 고통. 진호가 떠난 후 그들의 집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은숙은 하염없이 울었고 상현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에 두 사람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초인종 소리에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을까 아니면 살아있을까 하는 두 가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죽은 걸까? 은숙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상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평생을 후회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호가 남기고 간 텅 빈 방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를 그냥 숨겨주었어야 했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집을 떠나던 날 입었던 옷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진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제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흔들리더니 진호의 뒤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는 당신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진호는 살아있었지만 그는 더 큰 위협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끝이 사실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식부 부모의 역습. 진호가 보내온 영상은 상현과 은숙에게 절망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아픔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구하겠다는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직접 진호를 구해야 해. 상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도 그들만의 힘으로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과거 그들이 경멸했던 아들의 검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진호가 보관했던 낡은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도망치기 전까지 연락했던 조직원들의 이름과 번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현은 진호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던 민수라는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수는 상현을 경계했지만 상현의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 민수는 상현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호가 배신한 죄는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상현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공짜는 없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당신들도 우리와 한통속이 되어야 합니다. 상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는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상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빼내려면 거물 한 명을 잡아야 합니다. 상현은 민수가 내민 서류를 들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더 깊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11부 지옥으로의 한 걸음. 상현은 민수가 건넨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호를 감금하고 있는 조직의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그 남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상현은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범죄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끔찍한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현은 밤새도록 봉투를 쥐고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정의와 도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숨 앞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무의미했습니다. 은숙은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진호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숙은 상현에게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지옥이라도 함께 갈게요. 아내의 말에 상현은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총을 잡기로 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상현은 민수가 시키는 대로 한적한 항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어둠 속에서 민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현에게 무선 통신기를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30분 뒤 저기 보이는 트럭에 GPS 추적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 트럭에 그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상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은 땀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0분이 흐르는 동안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GPS 추적기를 트럭 바닥에 붙이려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당신 누군지 알아? 상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미끼였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부) 숨겨진 조력자. 상현의 등 뒤에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당신 누군지 알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현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다 자신까지 파멸로 이끈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민수가 보낸 미끼였어요. 당신이 그 남자를 잡으려는 순간 우리 쪽에서 당신을 제거하려 했겠죠.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민수의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상현에게 조용히 다가와 총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신 아들을 이용해 거물을 잡으려 했고 우리도 그걸 알았지.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상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는 민수의 조직이 아들을 어디에 가두었는지 그리고 그곳을 뚫을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의 조직을 와해시킬 내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상현은 이제 진짜 지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의 삶을 버려야 했고 이제는 한 조직의 운명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모든 도덕적 가치관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훨씬 더 위험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총을 든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상현의 눈은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3부 위험한 동맹.
상현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작전에 가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현과 박 변호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진호를 감금한 조직의 보스 일명 회장님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계획 실행의 날 상현은 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한적한 부두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둠과 비릿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무전기를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에게 접근해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할 겁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제가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상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작전은 무모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15년간 살아온 평범한 삶을 모두 버리고 이제 범죄의 세계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 진호를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창고 문이 열리고 진호를 감금한 조직의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상현은 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은 상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상현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회장이 상현에게 시선을 빼앗긴 찰나 박 변호사는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컴퓨터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며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작전을 눈치챈 것입니다. 상현은 어둠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이 동맹은 너무나도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14부) 드러난 민낯. 갑작스러운 정전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상현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어둠 속에서 회장과 조직원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작전을 망치는 놈이 누구냐?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했습니다. 상현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하려 했던 아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는 멀쩡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공포나 불안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호야, 무슨 소리야? 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밖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경악이 뒤섞였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우리를 이용한 거였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빼돌린 돈은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척 연기를 해야만 그들이 저를 다시 받아줄 겁니다. 그래야 제가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택한 야망가였습니다. 그가 보인 공포와 불안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을 조직에 다시 들여보낼 통로로 쓴 것입니다. 상현과 은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은 아들을 향한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이 처절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완벽한 아들의 가면 뒤에는 차가운 괴물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